오늘 강의는 인트로니까 순수성 비판을 왜 읽어야 될까?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읽기가 아주 어렵고요. 이게 아주 어렵고 그리고 되게 악명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책 자체가 워낙 그 전공자들한테도 악명이 높아서 그리고 이게 막 초판 그다음에 재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고 그다음에 막 칸트가 막 책을 내자마자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글들이 막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전공자들도 도대체 이 구절은 누구에 대응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되게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책이 별로 몇 권 없는데 저도 이거 읽을 때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 전문인 잘 안 읽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오늘은 그 인트로니까 그 윤리 칸트한테 가장 유명한 게 윤리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고네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티고네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 서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서사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인을 추적하고 그 범인을 추적했는데 그 범인이 결국 나다. 이런 서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그 현대적인 것인데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단순하죠. 크레온이 그 누구죠? 그 안티고네 오빠가 둘이 있는데 그 누굽니까? 그 에테오클레스하고 폴리네이케스인가? 이 두 명의 오빠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오빠 중에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죠. 자기 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오빠 둘 다 죽었는데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갇히게 되고 갇혔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하죠. 그래서 자살을 하니까 크레온의 아들이 안티고네의 약혼자였는데 아들도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크레온의 그 부인도 자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뭐가 단순해? 너무 복잡해. 서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현대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별로 언급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연구가 되게 많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니체 같은 사람도 오이디푸스는 언급하지만 안티고네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거의 언급이 잘 안 됐는데 헤겔의 경우가 이렇게 좀 약간 포섭해서 끌어들이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권력에 저항하면서 주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티고네의 고집 같은 게 있는데 헤겔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분리되었고 그리고 그런 윤리적인 실체가 대립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적 실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루카치가 그 묘사한 시대 있잖아요. 그 소설의 이론에서 묘사한 시대. 하늘에 그 빛나는 별이 내 갈 길을 막 비춰주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곧 그 시대의 윤리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시대적 윤리가 일치하는 시대인 거죠. 근데 이게 분리되면 이제 점점 분리되는 시대가 됐죠. 이게 이제 근대화되어가는 시대일 텐데 헤겔은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하고 가족의 윤리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안티고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나라 문학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단 문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형제였는데 형제가 남북이 서로 다른 거죠 국가가. 그래서 형제 윤리를 지키면 국가를 배신하게 되고
국가를 따르게 되면 형제 간의 가족 윤리가 파괴된 뭐 그런 비극들이 우리나라 분단 문학에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윤리적인 실체, 그러니까 이때 실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사물처럼 존재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가 사적인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측면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그 소포클레스 작품 보면 오디푸스가 주편이잖아요. 두 번째 작품이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오이디푸스의 그 위치가 되게 독특한데,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르고 이 딸내미 안티고네한테 이렇게 손을 잡혀서 이렇게 이제 다니잖아요. 테베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때 안티고네를 다시 불러요. 신이 이제 부르게 했어요. 부르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오이디푸스한테 오이디푸스가 예를 들어 발을 조금 더 어떤 경계를 넘으면 거는 병사들이 넘지 말라고 그러고, 오이디푸스가 어디로 가라고 하면 잠깐 왼쪽으로 가라고, 이 정도면 되겠냐면 다시 오른쪽으로 또 가라고, 오이디푸스 위를 자꾸 바꿔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존재예요. 터부시된 존재인데 그 위치를 두고 굉장히 막 갈등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 작품을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때 죽는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이디푸스 시체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티고네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례를 지내자고, 자기 오빠 장례를 지내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여자가 아버지 장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겔의 해석이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안티고네를 다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 일관성 이걸 보증하는 상징적인 어떤 질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갇히는 존재.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존재. 이걸 리빙 데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신부정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리빙 데드라는 개념은 이런 경우를 보면 돼요. 그 나중에 나올 텐데 몰리에르의 희곡 보면 그 돈주왕이라고 있잖아요. 그 바람둥이 돈주왕. 그러니까 돈주왕이 그 여자들 막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주왕한테는 여자들의 구별이 없잖아요. 돈 있는 여자, 돈 없는 여자, 뭐 귀족이니 하인이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무조건 여자면 되는 것이. 그래서 막 그 수녀원에 있는 여자를 꼬셔서 그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그 여자가 나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자의 오빠들이 이제 이 돈주왕을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주왕한테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 신이 용서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돈주왕은 자기는 절대 회개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돈주왕은 신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번개를 쳐서 죽여요. 돈주왕을. 돈주왕도 사라져요. 오이디푸스처럼 번개를 맞고. 그때 이게 신이 능력을 보인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신의 전능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신의 무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돈주왕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히스테리컬하게 막 사람을 때리는 거죠. 어떤 선생이 애들이 제압이 안 되니까 너무 막 그러다가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히스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주왕이 굉장히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 신에게 절대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서 그 예전에 수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여성들 있잖아요. 이 여성들이 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조를 잃었다. 정조를 잃었으면 그 여성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배제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존재가 걸어다니면 유령 같은 거잖아요. 좀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체적인 삶과 사회적인 죽음이 같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사회적인 어떤 순환 체계로부터 배제하는 공간을 수녀원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제를 하면서 죽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등록망에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럴 정도로 돈주왕의 유혹 기술이 뛰어난 것이죠. 이렇게 이런 존재를 리빙 데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사회적 상징 체계 속에서 죽어있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자살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배제돼요. 이 여자랑 어느 누구도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각오하고 안티고네가 막 고집을 부린 거죠. 이렇게. 이걸 상징적인 죽음이라고 지금부터 명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신분석적 용어를 자꾸 쓰는데요. 상징적인 질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질서 말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상징적인 질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단순한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가 잘렸어요. 잘리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기력해지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 회사 대표가 됐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속성, 인격적 속성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은 대표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열한 사람에도 대표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혹은 내가 무능력해도 대표로서의 자질을 지금부터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맞춰서. 그죠?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적인 속성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된 건데 그걸 이제 상징적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상징적 질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안티고네의 이런 행위, 이 상징적인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행위를 윤리적인 행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라는 거 있죠. 착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윤리하고 다른 차원에 지금 가 있는 건데 그 영역을 바로 칸트가 찾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칸트 철학이. 전혀 다른 윤리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윤리의 형식주의라고 말해볼 수 있는데요. 칸트의 윤리는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 칸트가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서 정리 3에서 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천 원리의 진료는 의지의 대상인데 대상에 의해 의지가 규정되면 경험적이게 되고 법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법칙에서 모든 진료를 떼어내고 나면 순전한 형식 외에 남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문장을 다시 풀어보면 그러니까 실천 원리의 진료는 의지의 대상이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의지죠. 의지. 그죠? 의지가 나로 하여금 뭔가를 행동하게 하잖아요. 난 저걸 먹겠어. 저 길을 개척하겠어. 이런 의지. 그 의지가 있는데 의지의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나는 뭐 1등이 되겠어. 1등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천 원리의 진료는 곧 대상이에요. 대상. 그죠? 내 의지의 진료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대상인데 대상에 의해서 의지가 규정되면 경험적인 게 된다. 그리고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칸트한테 중요한 건 법칙인데 이것 때문에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의지를 규정하는 것과 너의 의지를 규정하는 게 서로 일치할 수가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각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선은 무엇이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선은 저 국가에서 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선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보편적인 선을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선이 악이 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것은 결국은 법칙이 못 되는 것이에요.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험의 진료, 대상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법칙에서. 이 제거하고 나면 형식밖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칸트의 윤리는 진료가 제거된 법칙이고 형식으로서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해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의 차원에서 보면 그 뒤샹이라고 아시죠? 병기라는 작품, 병기를 세밀한 작품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1917년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네.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은
이 변기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것도 전시가 같이 됐는데, 근데 이 변기는 대량 생산된 것이죠. 공장에 생산된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예술 작품이 됐는데 이걸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냐? 진료는 아니라는 거죠. 변기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술 공간이라고 하는 형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뒤시장은 뭘 전시한 거냐? 그러니까 바로 이걸 전시한 것이죠. 형식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술계의 어떤 속성을 깨는 방식을 전시한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시를 할 때 그 뒤시장에 그 변기를 갖고 왔다 해서 그걸 막 보러 가는 건 좀 이상한 것이죠. 제가. 왜냐하면 사실 뒤시장은 형식을 전시한 것인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성품을 독창적인 작품으로 실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식이. 그리고 예를 들어 종교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근대적인 신은 예정의 신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정해둔 신이 있죠. 구원과 벌을 예정해둔 신. 전통적인 카톨릭에서 구원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선행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면죄부가 판매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행을 하면 신이 나중에 내세에 나를 구원해 주겠지 라고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칸트가 거부하는 종교예요. 칸트는 이런 종교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해서 거부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종교는 내용을 거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칸트는 그걸 거부하는데, 근데 프로테스탄티즘 있죠. 신종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 사람이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하지 않은지도 상관이 없어요. 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구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미리 옛날에 신이 과거에 결정을 내리고 내 인생을 과거에 결정을 내렸다면 신은 과거의 존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은 매 순간 결정을 다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도 계속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의 자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그 고결한 자도 지붕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정의 신에 따르면 이런 것이죠. 굉장히 포악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근대의 신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신이 훨씬 더 공포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교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의 신이 이제. 그러니까 이때 신은 이제 개인의 속성들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형식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의 실정적인 특성과 관계없는 결단의 형식만 존재하는 신, 이걸 예정의 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정치적인 차원에서 형식의 중요성을 보면요, 파시즘하고 전체주의가 있죠. 이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소련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존재와 당위의 이 칸트적이고 고전적인 대립을 중지시키고 진리에 기반한 윤리를 주장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위가 그 윤리죠. 존재와 당위라고 할 때 당위가 윤리죠. 무엇을 해야 한다니까. 근데 이 윤리와 존재는 다른 건데, 이 존재는 뭐냐면 진리의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라고 나누면 세상을 진의 차원에 있는 게 존재죠. 그리고 당위의 차원에 있는 게 선이죠, 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이 행위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진리이기 때문에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차원은, 그러니까 당위의 차원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파시즘하고 전체주의 20세기 초반의 그 운동은 이 두 개를 결합시켰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건 과학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파시즘 같은 경우는, 나치즘 같은 경우는 인종적 법칙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 전체주의적인 폭력의 공간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더 먼저 있었죠. 이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온 게 파시즘이죠. 나치즘인데. 그러니까 그 소련의 굴락이 먼저 있었고, 거기서 수용하고 사람을 죽여가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게 파시즘이란 말이죠.
근데 희생되는 인구는 이쪽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소련이 훨씬 더 많죠. 3천만 명 정도가 숙청되고 죽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폭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이 당위의 일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몰락해야 되는 것, 그리고 부르주아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이유는 그게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비윤리적인 어떤 공간이 열린 것이죠, 이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역사적 필연의 순수한 도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레닌주의 혁명가들은, 그리고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구다, 법칙의 도구다, 진리의 도구. 이걸 정신분석학적으로 도착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자, 이렇게 스스로 도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도착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냐면, 그러니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타자와 관계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자의 욕망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불투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물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같은 경우는 불투명하다고 그러잖아요. 물질 같은 건 너무 불투명해서 뚫어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오면은 그 물질이야말로 완전히 투명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저 40억 년, 몇십억 년 전까지 우리는 지금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진짜 불투명한 것이 만약에 물질이라면 그 불투명한 것은 사실은 타자라는 주체일 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야말로 완전히 불투명해가지고 정말 물질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유물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자와 만났을 때 타자가 무엇을 나에게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되게 설포도 엎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엎어져서 어떤 대상이 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도착적인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타자가 열어둔 욕망의 심연을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많죠. 이런 자세들은 아주 많은데, 그 당시에 그 나치즘에서 그 아렌트가 그 전체주의 기원에서 그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여가고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특수한 악 때문이 아니고 그냥 관료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료였어요, 관료. 공무원이었던 거죠. 공무원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공무원으로 정확히 삼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칸트의 입장을 미리 말한다면 내가 타자 앞에서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그 모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계급하고 인종에 있어서 최고선과 최종 목적이 급박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는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 너의 부채를 갚는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갚아야 되는 시간에 마지막이면은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기준이 없이 최후의 심판을 불가능한 거니까. 이런 관점이 역사에 도입되면 폭력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칸트도 물론 최고선을 말합니다. 최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최고선의 길인데 문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칸트는. 이게. 그래서 그 진료 없는 윤리적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령적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진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을 칸트는 다 정령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패솔로지컬은 이걸 병리적이라고, 칸트 철학을 번역할 때는 병리적이라고 그러면 곤란하고요. 정신분석을
할 때는 병리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칸트는 이걸 정념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스피노자나 뭐 데카르트나 보면 정념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에 대한 분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칸트도 이걸 패션이라고 봤어요. 이걸 전부 다 정념적인 것. 이 중요한 개념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정념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리적이라고 번역하면 곤란해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칸트가 보기에는 정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필요들 있죠. 나의 니드들. 무엇과 그런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욕망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상한 관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적인 것을 추구해 그런 것들,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혹은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이상들 있죠. 나는 생태주의를 원한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우리 사회주의로 가야지. 뭐 이런 이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념적인 그 추동력들이에요. 칸트가 보기에. 이 정념적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불쾌를 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영역 안의 것들이에요. 이걸 포인트를 쓴다면 쾌락 원칙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성의 세계는 정념적이고 칸트에 따르면 비윤리적입니다. 왜 비윤리적인지는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것을 추동하는 것은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라고 칸트가 직접 말을 했어요.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 이때 삶은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념적인 것이에요. 아주 정념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맥락이 있죠. 그 삶의 세계, 생활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만이 윤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윤리는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있는 것이죠.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윤리는 감각적인 쾌, 이건 이제 칸트 용어로 하면 하위 욕구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보다 지성적인 쾌 있죠. 지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 상위 욕구 능력을 지향할 경우 윤리적이라고 보는데 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두 다 경험적이고 정념적인 것으로 관장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그래서 음식에서 쾌를 찾든 책에서 쾌를 찾든 그건 동일한 쾌라는 것이에요. 이건 같은 것이고 즉 대상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정도상의 차이, 베르그송 용어를 쓴다면 정도상의 차이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념에 이끌리는 타율이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없으면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는 혹은 음식이 없으면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것인데 욕망이.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하위 욕구 능력에서 상위 욕구 능력으로 고양시키면서 윤리적인 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칸트에 따르면.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품의 개선을 통해서 윤리적인 것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주판치치, 알렌카 주판치치 실제 윤리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름이야? 네, 제가 많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거 슬로베니아 사람이고 지젝의 지젝 아시죠? 그 지젝 친구야? 제자라고도 볼 수 있을까? 동료라고 봐야 되겠죠? 슬로베니아 학파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같은 연구자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니체에 관한 책도 나왔었죠. 정호의 그림자가 지금 절판돼서 없을 텐데 제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은 이 주판치치의 글하고 그다음에 지젝의 글입니다. 실제 윤리관 책은 한번 보시면 물론 어려웠는데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이다 개인적으로. 탁구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었다. 집에서 주로 탁구 치고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시간은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윤리적인 것은 욕망의 과도함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것이죠. 절제 미학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푸코 용어로 쓴다면 자기 배려의 미학 같은 거랄까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인데 칸트의 윤리는 제어를 하든 제어하지 않든 모두 진료에 지배되는 것이에요. 예. 타율로 봅니다. 타율. 그래서 칸트는 쾌불쾌 차원을 넘어서 다른 차원에 전개되는데 그렇다고 선악을 넘어가지고 좋음 나쁨의 차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나 니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악을 벗어납니다. 칸트는.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는 비윤리라고 봤으니까 기존의 선의 영역들 있죠. 지적인 욕망들, 이상적인 대의들 이런 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악을 넘죠. 기존의 선악을 넘는 것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니체하고 스피노자죠.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의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 좋음과 나쁨은 전형적으로 칸트가 보기에는 정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 원칙 너머의 영역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걸 프로이트에 따르면 죽음 충동의 영역인데요. 그리고 자유의 행위는 언제나 전복적인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보겠습니다. 네.